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도우려 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착함이 오히려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베풀고도 정작 자신은 상처를 받는 일이 잦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상처를 입지 마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리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상처를 입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때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희생이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대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으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타인을 위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나누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거나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때 흔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부탁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업무가 쌓이고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다면 결국 그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자신의 행복과 여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상처를 입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좋은 동료로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많이 내어주는 순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잃고 나아가 상처받은 마음이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내가 가진 자원을 나누는 과정이라면 그 자원은 내가 충분히 여유를 가질 때에만 유의미한 것이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억지로 타인을 돕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것은 상처로 남고 나아가 관계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돕는 이 일이 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가? 이 행동이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스스로를 침해하는 행위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나도 상대도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뿐입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나의 행복을 기초로 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나의 에너지를 지키며 베푸는 도움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타인을 돕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진정한 연대와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상처를 대가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 보호해야 하며 당신이 온전히 행복할 때 그 행복이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건강한 마음으로 베푸는 도움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그 누구도 불행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하며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온전히 나에게도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온전히 나에게도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세상과 단절되기도 하고, 반대로 타인에게 의존하며 스스로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자유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먼저, 온전히 나에게 속하지 말라는 말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만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물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나에게만 속하면 타인의 시선과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그 세상은 안전할지 몰라도 성장과 교감이 사라진 고요한 방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에게만 속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나치게 얽혀 나의 본질을 침범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잃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만 맞추려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원하니까 라는 이유로 내 마음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 나는 나로서의 의미를 잃고 타인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삶은 단순히 나와 남,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나와 남 사이의 끊임없는 경계 위에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으면서도 내 진정성을 지키고 남에게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균형은 마치 줄타기와 같습니다. 너무 나에게만 치우치면 고립되고 남에게만 기대면 흔들립니다. 줄을 타고 중심을 잡으려면 자신을 믿는 용기와 함께 타인을 바라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온전히 나에게도 남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동시에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삶의 기술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알아가는 동시에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독립과 연결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나의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지도 내 안에서만 고립시키지도 않으며 내 존재를 열린 마음으로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동시에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남, 두 세계의 경계 위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삶의 예술일 것입니다. 세 번째, 물러터진 사람으로 보이지 말라. 물러터진 사람으로 보이지 말라는 단순히 단단해 보이기 위한 외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깃든 확고한 기준과 자기 존중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때로 물러터진 사람들을 이용하려 들고 그들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되 그 안에 단단함을 품어야 합니다. 물러터진 사람은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대할 때조차 그들은 그냥 넘어가자며 자신을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물러터진 사람은 쉽게 호구로 여겨지고 결국 스스로 지쳐가며 상처받게 됩니다. 강인함이란 불필요하게 날카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할 때 침묵하거나 웃어넘기는 대신 그건 좀 불쾌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라고 분명히 표현할 줄 압니다. 그 단호함은 상대에게 내 경계를 알리는 동시에 나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물러터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의 부탁도 무조건 들어주는 태도는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건강과 행복을 침해하는 순간이라면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상대가 나의 거절에 서운함을 느낀다 해도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러터지지 않으려면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불쾌함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참아내곤 하죠. 그러나 정당한 감정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좀 힘드네요. 혹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려워요라고 솔직히 표현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숨길수록 상대는 더 대담하게 당신을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물러터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친절함과 배려심은 훌륭한 미덕이지만 그것이 일관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항상 예에 바르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되 당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세요. 말로만 친절하고 행동으로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내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선의와 단단함을 동시에 인정하게 됩니다. 물러터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평가나 시선을 통해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 결정과 선택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물러터진 사람은 종종 남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의 존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결국 물러터지지 말라는 말은 당신에게 강한 갑옷을 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균형을 유지하며 당신의 경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움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당신의 단단함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타인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 또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할 줄 아는 까칠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들에게 상냥하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충돌을 피하려는 태도를 유지하죠. 하지만 때로는 이 같은 노력 속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거나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할 줄 아는 까칠함이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깨달음입니다. 까칠함이란 단순히 날카롭거나 예민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는 종종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당한 부탁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나의 시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참아 넘기곤 합니다.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침묵하거나 억지로 그 부탁을 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나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상대방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럴 때 싫은 소리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다음에는 스스로 해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단호한 표현은 단순한 거절을 넘어 상대에게 올바른 경계를 설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을 빚는 것을 두려워하며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싫은 소리를 통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매번 자신의 일을 나에게 떠넘길 때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지나친 배려는 때로 상대에게 나의 가치를 낮추는 신호로 전달될 수 있기에 싫은 소리도 관계를 존중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할 줄 아는 까칠함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싫은 소리를 통해 자신의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함과는 다릅니다. 까칠함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삶과 감정을 지키는 일종의 방어선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는 상대가 나를 더 존중하도록 만들며 나 또한 내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물론 까칠함을 발휘하는 데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칠고 날카롭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걸 잘했으면 좋겠어 대신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같은 메시지라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면서도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대화 방식은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까칠함은 말의 방식이 아니라 담겨있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싫은 소리를 할 줄 아는 까칠함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부드럽고 상냥한 모습만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함과 정직함이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고 더 나은 관계로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까칠함. 그것은 스스로를 아끼고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5번째, 약간은 장사꾼 기질을 지녀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약간의 장사꾼 기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세상과의 거래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장사꾼 기질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현실적 지혜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술을 동시에 갖추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자신 있게 내세울 줄 압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나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세상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사꾼 기질이란 곧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장사꾼은 사람들의 니즈를 읽고 그에 맞게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 그에 맞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공감을 원하고 누군가는 해결책을 기대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단순히 경청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장사꾼 기질을 지닌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일방적으로 내놓지 않고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것을 맞추는 방식으로 관계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장사꾼 기질이란 단지 거래, 기술을 넘어서 주고받음의 균형을 아는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돌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어주되 그 대가를 공정하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베푸는 데 익숙하지만 대가를 요구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게 됩니다. 장사꾼 기질을 지닌 사람은 내가 가진 가치는 충분히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가를 요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장사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때도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사꾼 기질을 지닌 사람은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를 더욱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장사꾼은 늘 거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관계와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 번의 거래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갑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빛을 발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약간의 장사꾼 기질은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나의 가치를 당당히 드러내며 주고받음의 균형을 지키는 삶의 기술입니다. 약간의 장사꾼 기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이 지혜를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세상과 거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헌신과 굴복으로 상대의 이해와 신뢰를 구걸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헌신과 굴복을 혼동합니다. 헌신은 스스로의 의지로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입니다. 반면 굴복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상대의 요구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상대의 이해와 신뢰를 구걸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굴복은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잃고 상대와의 관계마저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헌신과 굴복의 차이는 의지와 자존감에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애정과 배려를 나누며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굴복은 내가 가진 에너지를 억지로 짜내며 상대의 요구에 끌려가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굴복은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희생하는 강요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이 관계가 나아질 거야라며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상대는 이러한 태도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당신의 굴복을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굴복은 상대의 눈에 사랑이나 배려로 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결국 관계는 균형을 잃고 당신은 더 깊은 좌절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 아닌 굴복으로 상대의 이해를 구하려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걸하는 듯한 태도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만큼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신뢰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경계를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도 나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며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헌신과 굴복을 구분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이유가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들의 신뢰와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건강한 선택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굴복일 뿐입니다. 헌신은 나 자신을 지키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과 신뢰는 구걸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헌신이든 이해든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주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의 굴복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결국 헌신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굴복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사랑과 신뢰를 구걸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고 이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서로의 존중 속에서 만들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강해집니다. 7번째, 자신의 의도를 모두 공개하지는 마라. 세상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모두 공개하지는 마라는 말은 단순히 비밀을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신중히 다루고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지혜를 뜻합니다. 의도를 모두 드러내는 것은 솔직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도를 지나치게 공개하면 상대는 당신의 계획을 미리 예측하거나
심지어 이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신의 솔직함이 상대에게 전략적 이점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계획을 너무 일찍 공유한다면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거나 당신의 약점을 파악해 이를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각과 의도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은 마치 자신을 방어 없이 내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지뿐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인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은 상대에게 경계심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나치게 투명하다면 상대는 당신의 행동을 예측할 뿐 아니라 당신의 약점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의 공격에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언제 의도를 드러내야 할까요? 그것은 상대가 당신의 진심을 알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의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데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핵심적인 메시지와 진심만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드러내지 않은 의도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는 숨겨진 진실이 상대를 불안하게 하지 않을 때 유지됩니다. 또한 자신의 의도를 모두 감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필요한 때에는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적절히 드러냄으로써 상대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에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순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행동은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결국 의도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보호하고 당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의도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과의 소통은 비밀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선택하는 예술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도를 모두 공개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 속에는 깊이가 있고 당신의 신중함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만큼만 세상이 당신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당신의 내면에 간직하세요. 그 비밀스러운 여백이야말로 당신을 더욱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8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되 진실만을 말하지도 말라. 거짓을 말하지 않되 진실만을 말하지도 말라. 이 말은 언뜻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피해야 한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주의해야 한다니 이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대화와 소통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며 우리가 전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적합하거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남긴다면 그 진실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자신 있게 물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 옷 별로 안 어울려라는 진실이 그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면 과연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너는 다른 스타일도 잘 어울릴 것 같아라며 두드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이 상황에 맞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말은 단순히 정직이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상대에게 필요한 진실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꼭 지금 이 순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에는 때가 있고 말에도 온도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차가운 진실은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지나치게 뜨거운 진실은 상처를 남깁니다. 적절한 온도로 전달되는 진실만이 상대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무조건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을 말하되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진실과 그렇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갑작스럽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떠안게 하곤 합니다. 마치 꽃이 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진실도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모두 말하기보다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필요한 만큼만 전하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을 정당화하거나 진실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이 진실한 동시에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를 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을 피하되 그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그 다름이 바로 대화의 미덕을 이룹니다. 결국 거짓을 말하지 않되 진실만을 말하지도 말라는 말은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의 진정성과 배려의 기술을 동시에 갖추라는 메시지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옳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에 다가갈 수도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화 속에서 진실의 무게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담은 말이 상대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면 그 말에는 언제나 이해와 사랑의 온도가 스며 있어야 합니다. 9번째, 복잡한 일에 말려들지 말고 슬쩍 등을 돌려라. 세상에는 복잡한 일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킴,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갑니다. 처음엔 단순히 돕고자 했던 마음이 끝내는 나 자신을 소모시키고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복잡한 일에 말려들지 않고 슬쩍 등을 돌릴 줄 아는 것입니다. 슬쩍 등을 돌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도망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며 필요 이상의 소모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복잡한 일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며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은 지치고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을 돌리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나의 평온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에 관여해야 하고 어떤 일에서 벗어나야 할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모두가 편해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발을 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일일수록 문제의 뿌리는 깊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의 갈등에 중재자로 나섰다가 오히려 양쪽의 불만을 듣고 상처를 받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갈등 속에서 자신을 소비하며 상처받기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은 곧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에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반면 나의 책임이 아닌 일도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당신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한 등을 돌리는 것은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리는 순간 복잡한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한 시야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둠으로써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현명한 방식으로 다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문제를 재정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슬쩍 등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압니다. 복잡한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우선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평온,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무의미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등을 돌리는 선택은 나 자신을 아끼고 삶을 더 단순하고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결국 복잡한 일에서 슬쩍 등을 돌리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선택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며 지킬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필요할 때 등을 돌리는 선택은 우리를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번째, 거절하거나 몸을 뺄 줄도 알아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요청과 기대에 직면합니다. 친구의 부탁, 직장에서의 요구, 가족의 기대까지 그 모든 것을 들어주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뒤로 밀려나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거나 몸을 뺄 줄 아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거절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한계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싫다는 말을 어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까 두려워하거나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하며 결국 상대의 요구를 억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나를 지키는 대신 점점 더 나 자신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몸을 뺄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거리 두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문제에 뛰어들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을 뺀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거절이나 거리 두기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겠어요라는 말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상대에게 예의를 갖춘 표현입니다. 그 단호함 속에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거절하거나 몸을 빼는 것은 나를 위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솔직함과 경계를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며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의 시작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와 몸을 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착함이 오히려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베풀고도 정작 자신은 상처를 받는 일이 잦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착함과 유약함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강단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착함은 단순히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한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착하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의 요구를 항상 들어주는 것이 착함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당신의 착함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상대의 의도를 읽는 눈을 기르세요.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의 착함을 이용해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에게만 부담을 지우거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고마움조차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절은 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때에도 계속해서 네라고 대답하면 스스로를 소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당신의 착함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말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착함을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균형 감각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은 분명 타인에게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베푸는 과정에서 당신의 행복과 여유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착함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정도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단호함을 갖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당신의 기준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이 일을 돕는 대신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이러한 태도는 당신이 상대를 돕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착함과 단호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당신의 착함은 세상에서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타인의 손에 의해 이용당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을 지키며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당신의 착함이 빛나도록 하세요. 그럴 때 당신의 선의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것입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